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경제 얘기해 볼 텐데요. 무엇보다 이 반도체 산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쌀로 일컬어지는 반도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동아시아가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로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한 책을 내신 분이세요.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인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의 권석준 교수를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저 같은 문과생들은 화학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반도체 연구하시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어떤 분야를 연구하십니까, 교수님?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산업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화학공학부에서는 반도체 공정을 주로 다루고 있고, 예. 최근에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소재. 그렇습니다. 막 프라 뭐 질소인가 뭐 네네. 이런 것 그런 뭐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어떤 전공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보다는 그런 전공들이 융합이 되면서 더 다양한 분야로. 성균관대학교는 또 그 반도체학과도 별도로 있죠. 그렇습니다. 삼성하고 그렇습니다. 연계가 이게 되어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계약학과입니다.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시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화학공학부에 지금 이제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는 분리가 돼 있고 나중에는 이제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이제 재편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소재 말씀하셨는데 지금 반도체 소재는 뭐고 또 앞으로 뭐 후보가 될 만한 소재가 뭐가 있나요? 일단 소재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웨이퍼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에칭에 들어가는 에칭 가스나 각종 이제 용액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냥 반도체 웨이퍼만 쓰는 게 아니고 웨이퍼 위에 금속을 깔아야 된다든지 패턴을 위해서 유기물을 도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MIT 공학 박사세요. 네. 최근 이제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서 세 나라는 한중일 그렇습니다. 세 나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나라가 이제 반도체의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혹은 한중일이 아니라 대만 아닌가요? 이제 대만 이야기도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보기가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야가 있고 사실은 이제 삼국지라는 얘기를 할 때 예. 일단은 지역적인 삼국지도 중요한데 시점에 있어서의 삼국지에 대한 그런 맥락으로 더 책을 중점적으로 집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반도체 굴기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흥망성쇠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그렇습니다.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재편하고 짠다면 더 이상 더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게 우리 교수님 말씀 요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어떻습니까? 듣자 하니까 뭐 일본이 또 미국과 손잡고 다시 반도체 산업을 또 다시 세우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는 왕좌에 있었죠. 그러다가 그 한 세대 정도의 점유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쇠락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소재나 부품, 특히 장비 이런 산업 면에서는 산업계의 생태계로 봤을 때는 허리가 굉장히 아직 두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종합적인 제조업이나 혹은 어떤 패밀리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설계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약하지만 이 허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강하고 이러한 허리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든지 권토 중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굴기 얘기하는데 뭐 듣자 하니까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네네. 다른 한편 또 대만과 이게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일단은 중국이 지금까지 약 한 10년 넘게 집중적으로 반도체 굴기라는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본에 대한 집약도 있었고 기술에 대한 개발도 있었고 시장의 점유율을 위한 확대를 위한 그런 정책적인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과의 협력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만에 있는 TSMC 같은 그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팹리스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이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향방이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들 그리고 무역 제재로 인해서 생각보다 지금 많은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치포 동맹 요즘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위해서 네 개의 나라가 동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미국, 대만 이렇게 네 개 나라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이 빠지게 되니까 네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이런 논쟁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칩4 동맹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 표현은 alliance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 실제로는 이 alliance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혹은 안보의 관점에서의 동맹과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 이것을 동맹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약간의 어폐가 있고요. 아하.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칩4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아직까지는 정립을 하지 않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미국의 상무부, 특히 상무부 산하에 기술안보국이라고 있습니다. BIS라는 그런 기술안보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른 그런 다자간 협력기구 예를 들어서 쿼드나 오커스 같은 그런 기구들하고는 달리 이 반도체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얼라이언스에 가깝고 경제적인 협의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가치 협의체, 가치 동맹체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오히려 이건 이제 국가 간의 협력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 얼라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반도체 생태계의 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각국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 간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다자 간의 국가 간의 정부 간의 협의체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서플라이 체인인가 뭔가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수급 공급망. 자체를 갖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약간 안보적인 측면도 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상승한 것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소비 시장 면에서 있어서도 중국이 이제는 거의 미국과 대등하고 예. 혹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들의 하청기지 역할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수급을 하고 자금률을 높이고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기술의 선도를 이제 이룩한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예.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느 수준부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들이 있었고 특히나 지금보다 기술 격차가 더 좁혀지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늘려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제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부터 견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이 그동안 기술적으로 침투를 해오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오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씩 이제 이 커플링을 끊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고 지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7일에 이 미국 상무부가 그 나노미터 이하 DRAM과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14 뭐 낸드 밀리미터인가요? 이하 시스템 반도체 로직 칩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그 미국 업체가 기술이나 부품 장비 수출하면 안 된다. 사전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한 것은 이제 중국 기업에게 어떤 미국 기술 가는 것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나라가 이제 규제하겠다 이런 움직임인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금 이러한 대중국 기술 제재, 무역 제재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상무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주관하고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뼈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이 반도체 제조 능력에 있어서 항상 이제 자금률이 떨어졌던 것이 중국에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해외 장비 업체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의존도로 따진다 그러면 거의 90%가 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장비를 못 받으면 못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비의 수출 자체도 물론 문제가 되는 건데 이미 수출된 장비들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반도체 장비의 감가상각의 그 기간을 더 앞당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의 유지 보수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이 자국산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중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들의 퀄리티가 아직은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실은 뭐 우리도 사실 장비 상당 부분들은 뭐 일본 또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쩌면 뭐 반도체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 기술 같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런 장비 자체도 어떤 특정한 부품들의 조립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예를 들어서 도쿄오카나 이런 공업 이런 회사들에서 만드는 장비들도 순수 일본의 부품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비용 절감의 효과에서 얻을 수 있는 부품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그러니까 중국 니들이 혼자서 한번 해봐 뭐 이런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혼자서 뭐 장비 만들고 꼭 반도체 개발하고 이런 경쟁에 뛰어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게. 네, 일단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불가능은 하지 않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늘 혁신이 항상 사이클이 돌게 돼 있고 이 혁신의 사이클에 올라타지 않으면 세대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예. 그 세대를 좁히는 것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번 이 기회를 실기하게 하는 순간부터는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그 다음 세대로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미국의 제재가 지금 들어온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이제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비선형으로 더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 뭐 따라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따라오고 모두 따라오고 어떤 것들은 뭐 핸드폰도 사실은 뭐 거의 뭐 근접하고 이러는데 이 반도체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그 반도체가 이제 미래 산업에서 갖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일단은 반도체 산업 자체를 일단 통제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산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좀 필수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자동차, 항공기, 조선, 뭐 가전제품, 심지어 농기계까지, 핸드폰. 네, 핸드폰이나 산업용 반도체까지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사실상 빼놓을 수 없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고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초보에 AI.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반도체로 기반을 닦은 기술이 없으면 이쪽 분야에서 더 이상 기술적인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반도체 자체에 대한 통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반도체가 후방 산업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 그리고 나중에는 3차적으로는 미래에 이제 혁신을 이끌어갈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에 대한 혁신 견제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칩포 동맹에 우리가 지금 또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 중국이 우리 측 가장 큰 소비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또 손실이 또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이제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크게 있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많은 이제 저희가 외화를 벌어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계속 무역 적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인 시책이었고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가장 오버랩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인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있기 전부터라도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먼저 자금률을 높이려고 했었고 언젠가는 이런 시장을 중국에게 야금야금 뺏기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런 메모리 반도체, 자국산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키워주고 시장을 확대하고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장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중국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안정된 캐시플로우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그나마 약간 시간을 벌어줬을 뿐 대세는 거의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조금씩 줄여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치포의 어떤 치포 동맹에 우리가 합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일단 뛰어넘어서 중국과 우리가 이제 조금씩 디커플링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시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된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안정적인 이런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중국에서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되고 네네. 동남아, 인도로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동남아, 인도에도 네네. 자동차를 만들거나 네네.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네. 그런 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세안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워낙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치 20년 전에 중국을 방불케 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인구와 그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20년 전에 이 정도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존재감을 가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을 내다본다 그러면은 이쪽 이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높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부분에서 생산 기지가 되면서도 동시에 소비 시장이 될 수 있는 그 다음 마켓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동남아 쪽을 찾는 것이 가장 맞는 방향이 되겠고요. 실제로도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이제 대국적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R&D 센터를 만든다든지 신규 공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입니다. 뭐 인구 대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도에서는 애초에 반도체 이 산업을 지금 이제 키우고자 하는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반도체 제조업 자체의 기반은 굉장히 약하지만 팹리스라고 부르는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 필히 그 팹리스 업체들의 주문량을 소화할 수 있는 파운드리 산업이 필요합니다. 제조. 그렇습니다. 그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 조치를 해서 선제 투자를 하고 그쪽의 기반을 우리가 먼저 다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 근데 소장님. 이제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40년 내다보면 미국은 인구가 느는 것 같고 맞습니다. 중국은 그게 이제 기세가 꺾여서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아서 사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좀 떨어진 면이 있고 인도는 인구가 더 느는 상황으로는 보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을 옮겨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너무 우리가 경착륙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인식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렇게까지 면전에서 대결을 해가는 양상처럼 보이면 그것도 마치 마침 정권 교체기이기도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중국과의 사이가 너무 정치적으로 벌어지면서 하드랜딩하는 거, 경착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를 좀 이러고 들어가지고 있지 중국의 않습니까? 뭐 무역 보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대척점에 서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있는데 반도체 이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장비들은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설비를 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외생적인 원인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수출 그렇습니다. 못하니까 어차피 지금 현지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장비나 소재들도 한국산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미국산, 심지어 일본산 이제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예 수입을 못하고 유지 보수를 못하니까 더 이상 생산 캐파를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생산 수요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중국에 대해서 딱히 적대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렇죠. 비즈니스 면에서는 점점 이제 이 근거가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딱히 적대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같은 의미에서 미국도 중국하고 전면적인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AI 포함해서 칩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밀도 이제 고집적인 쪽만 지금 떼어내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중국과의 거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은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당장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한다든지 무슨 외교 단절을 일으킬 정도의 그 정도의 적대감을 갖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영리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석을 잘 두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 그리고 좀 핵심적인 기술의 어떤 전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를 하지만 약간 저부가 가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고를 빨리 처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 그 시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그 시장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 트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상무배 전략이 그렇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 기업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제 정권 초기 이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네네. 미국 대통령이 도착하면서 그 삼성 반도체 공장 직접 가기도 했고, 이것이 이제 반도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곳이냐 국민들도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미국에 이제 수십조를 투자해서 지금 R&D 뭐 공장을 짓는단 말이죠. 이런 행보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9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신자유주의가 냉전 이후에 득세를 하게 되면서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제 국제적인 분업 체계가 확립이 됐습니다. 분업 체계.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인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의 제조 시설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생산 시설들이 전 세계로 분산이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게 분산이 된 쪽이 동아시아 쪽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그리고 대만 그 나중에는 이제 중국까지 분산이 됐었던 건데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갑자기 이제 조금씩 국제적인 관계가 이제 자유무역주의에서 이제는 약간 보호무역주의로 그리고 약간 블록키즘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필수적인 이런 가치제들 특히 기술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다시 미국으로 리쇼어링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예.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초미세 패터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7나노 이하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핵심적인 반도체 칩이라고 할 수 있는 AI 전용 가속기 GPU 같은 것들은 이제는 미국에서 일정 부분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리고서 한편으로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법적으로도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국 생산 위주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설계는 잘한다고 하고 네. 근데 하지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생산 기술과 생산 노하우는 또 그건 또 미국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적인 산업을 미국으로 다 옮겼을 경우에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혹은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아 있고 미국으로 다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기업도 포함해서 우리나라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미국으로 그런 전략적인 산업의 생산 기지, 생산 시설들을 옮기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를 미국에서 더 생산하면 미국에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주도하게 되는 차세대 반도체 혁신에 있어서 한국이 핵심 멤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깁니다. 특히나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말단에서 한국의 그런 제조 노하우나 기술력이 탑 클래스인 건 맞습니다만 그 탑 클래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만약에 그 기술 통제를 지금 중국에게 하는 것처럼 한국에게 하면 한국은 거의 보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트레이드 카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오히려 한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런 미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장비 수출이 점점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큰 시장이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 가장 장비를 많이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협상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을 옛날 냉전 시대 그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에도 비유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계속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가 될 텐데 교수님 네네.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의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경쟁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이어졌을 때 사실은 이것은 둘 다에게 루즈루즈 게임입니다. 둘 다 진다. 네네. 근데 이제 루즈루즈인데 누가 더 많이 지느냐의 게임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장기적인 안목은 이런 루즈루즈를 하는데 미국이 덜 지고 중국이 더 많이 지고 그래서 상대적인 격차를 더 늘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되겠고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진핑이 이제 최근에 이제 3기 연임이 확정이 됐고 아마 내년부터 다시 3기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시진핑이 지금 그동안 과거에 1기, 2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굴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굴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마불사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미국의 제재가 더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 그렇게 됨으로써 중국이 하나의 거대한 갈라파고스화처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그런 미중 반도체 협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또 결말이 나게 되기 끌고 때문에 들어와 이런 거지.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별로 가능성 없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핵심 기술은 여전히 통제를 하되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웅크리면서 이 혹한의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마 또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우리 네. 국익을 최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협상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이시죠.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공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